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살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고, 세 딸이 명절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이 푹적푹적해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어요.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4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때 저는 22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였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결혼이 뭔지도 모르면서 시집을 갔어요. 그때는 22살이면 적당한 나이였거든요. 주변에서도 이제 시집 가야지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릴 때였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친척 어른의 소개였어요. 요즘처럼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선을 보고 결혼하는 게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점잖아 보였거든요. 저는 그게 듬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을 보고 몇 번 만난 후에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몇 번 얼굴 보고 집안끼리 이야기가 되면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시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른 채 시집을 갔어요. 시댁에 처음 간 날 저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말씀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권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시아버지 말씀은 곧 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검다고 하면 하얀 것도 검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는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 분이셨어요. 남편 앞에서는 작아지시는데 며느리인 저한테는 군림하셨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뭔가 흠을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눈빛이 앞으로 40년 동안 저를 괴롭힐 거라는 걸.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빼닮았더라고요. 올케인 저를 처음부터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인사를 해도 건성으로 받고 저한테 말할 때 반말을 섞어 쓰셨습니다. 저보다 어린데도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시누이도 그런 거였겠죠.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중요하다. 첫째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결혼 첫날 밤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네 하고 대답했어요. 옛날 어른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들을 원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밥상에서 가끔 손자 이야기가 나오면 눈이 반짝이셨거든요. 친척집 손자 이야기가 나오면 부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가 아들 낳으면 내가 금반지 해줄게. 형님 힘내세요. 그 말투가 참 묘했어요. 힘내라는 건지 압박하는 건지 지금 생각하면 압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서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드디어 손자를 보겠구나 그러시면서요. 저도 기뻤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게 신기하고 설렜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과일도 사다 주시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아들을 기대해서 그런 거라는 걸.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돼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미리 성별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낳아봐야 아는 거였습니다. 저는 진통하면서도 제발 아들이게 해주세요. 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쁘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한숨만 쉬시고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병원에 안 오셨어요.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야 잠깐 아이 얼굴을 보셨는데 그때도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시누이는 병원에 왔다가 아이를 보더니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에이, 딸이야?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아들을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딸이라고 실망하는 소리를 대놓고 들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산후조리는 저 혼자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셨어요. 딸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 낳고 일주일도 안 돼서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밥은 누가 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원래 몸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첫째를 낳고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산후풍이 왔어요. 손발이 저리고 온몸이 쑤시고 바람만 불어도 뼈가 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몸을 잘 추슬러야 한다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쉬면 눈치가 보였거든요. 첫째가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또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이번에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저는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자가 애 낳는 게 뭐 대수라고 그래. 옛날 사람들은 애 낳고 바로 이랬어. 그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쯤 지나서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토했어요. 그런데 밥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토하면서 밥을 했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상태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아들이어야 해,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도 아들이기를 빌었어요.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 이 고생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산일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진통이 길었어요. 첫째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딸이라고 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 이번에도 딸이구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아이를 보시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한숨도 안 쉬셨어요. 그냥 차갑게 쳐다보시고는 돌아서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밥상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나서는 저보고 부엌에서 따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저는 부엌 한쪽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마치 죄인처럼. 명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망신시켰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들 복이 없나 봐요. 딸만 줄줄이 낳네.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형님은 복이 없나 봐요. 우리 엄마는 첫째부터 아들 낳았는데. 그 말을 친척들 앞에서 하더라고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구박해도 시누이가 저를 무시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왜 자꾸 엄마 속을 썩여?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아들을 못 낳은 게 제 죄인가요? 둘째를 낳고 나서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궁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임신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신은 위험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시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제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여자가 애 하나 더 낳는 게 뭐가 힘들어. 엄살 부리지 마라. 옛날 사람들은 10명도 낳았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몸이 진짜 안 좋으니까 몇 년은 임신을 안 했어요. 그 몇 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언제 셋째 가질 거냐? 이번에는 아들이어야 한다. 너 진짜 아들 못 낳으면 각오해라. 그런 말을 매일 들었습니다. 정말 매일이요. 결국 셋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몸이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 또 딸이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빌었어요. 하느님한테도 빌고 부처님한테도 빌고 모든 신한테 다 빌었습니다. 셋째 임신 기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첫째, 둘째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빈혈이 심하고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몇 번이나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불평하셨습니다. 돈만 들어가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무 탈 없이 낳던데.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입원해 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온몸이 아팠어요. 이러다가 진짜 죽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아들 하나 낳으려고 목숨을 걸어야 하나? 처음으로 원망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이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겨우겨우 버텨서 만삭이 됐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때쯤에는 초음파로 성별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아예요. 또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아이가 딸이라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뭐래? 아들이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딸이래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해라. 당장 나가라. 내 같은 년은 필요 없다. 아들 하나 못 낳는 년이 무슨 소용이야.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욕도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심한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누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엄마, 형님은 우리 집안이랑 안 맞나 봐요. 다른 며느리 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못 낳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때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딸이래요. 이제 진짜 이혼시켜야겠어요.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시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시나? 시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게 해야지. 넷이든 다섯이든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지. 이혼하면 집안 망신이야. 며느리가 아들 낳을 때까지 낳게 해.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더니 태도가 확 바뀌셨어요. 벌벌 떨던 게 거짓말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이혼보다는 그게 낫겠네요. 그러시더니 저를 쳐다보셨어요. 며느리 들었지?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해. 넷째 가져야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라고요? 셋째 낳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죽을 뻔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임신은 진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 몸이 진짜 안 좋아요. 셋째 임신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에는 진짜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넷째는 못 낳아요. 저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에이,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힘들다는 소리지. 엄살 부리지 마라. 옛날 사람들은 밭에서 낳고 바로 일했어.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애 못 낳으면 뭘로 집안에 공헌하나.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셋째 낳고 몸 추스르면 넷째 가져야 해. 저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혼을 하든 아이를 더 낳든 결국 제 몸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냥 아들을 원하는 건 똑같았고 방법만 다른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시키자고 했고 시아버지는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라고 했고 저는 이 집에서 아이 낳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친정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엄마한테 도망갔을 텐데.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있었지만 오빠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오빠한테 신세 질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겠지. 더 이상 아들 낳으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되겠지.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발로 차더라고요. 아,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떡해? 위에 두 딸은 어떡해?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어떻게든 살아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셋째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출산 과정이 힘들었어요.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임신은 정말 안 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피임을 하세요. 저는 셋째를 낳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더 이상 임신하면 안 된다고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피임 시술을 권유하셨어요. 영구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시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시술을 받으면 영영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시댁에서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안 받으면요? 또 임신해야 해요. 또 죽을 고생을 해야 해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결국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알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냥 임신이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동안 저한테 성화였어요. 왜 안 생기냐? 병원 가봐라. 몸보신 해라. 내가 뭘 잘못 먹은 거 아니냐?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냥 임신이 안 되나 봐요. 그렇게만 말했어요.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술 안 받았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됐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요.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집에서는 밥을 따로 먹었고 온갖 굳은 일은 다 제 몫이었어요. 시누이가 올 때마다 저를 하녀 부리듯 했습니다. 형님 이것 좀 해줘. 형님 저것 좀 해줘.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여전히 무능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맨날 실패했어요. 돈은 제가 벌었습니다. 아이들 어느 정도 크고 나서 공장에 취직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돈 버느라, 집안일 하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시댁 식구들 눈치 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버텼어요.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어떡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시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사위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돈을 잘 번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딸 자랑을 달고 사셨어요. 우리 딸은 서울에서 잘 산다. 사위가 능력이 있다. 아파트도 넓다. 차도 좋은 거 탄다. 저한테도 비교하셨어요. 너도 시누이처럼 좀 잘 살아봐라. 시누이 남편은 돈을 잘 버는데 내 남편은 뭐하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골랐나요? 시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남편이 못나면 시어머니 탓이지 왜 제 탓이에요. 물론 그런 말은 못했어요. 말하면 또 욕먹으니까요. 시누이는 명절에도 잘 안 내려왔어요. 바쁘다고, 서울서 살기 힘들다고. 그래도 시어머니는 딸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바쁜 거야. 서울서 사는 게 쉽냐. 저는 명절마다 시어머니 시중 들고 제사 준비하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요. 시누이는 안 와도 되고 저는 빠지면 안 되고. 불공평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누이가 갑자기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연락도 없이 불쑥 왔습니다. 그것도 애들 둘을 데리고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퀭하고 초췌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 남편이 사업 실패를 했더라고요. 큰 빚을 지고 잠적을 해버렸대요.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누이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다가 못 버티고 친정으로 도망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잘 산다던 서울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딸이 이 꼴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딸 편이었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냐, 걱정 마라, 엄마가 있다. 그러시면서 시누이를 감싸셨어요. 시누이는 친정에 눌러 앉았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어요. 갈 데가 없으면 친정 오는 거지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은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TV만 봤어요. 애들 둘도 안 챙겼어요. 애들 밥은 제가 챙겼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시누이가 힘들어서 그래, 좀 봐줘라.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시누이네 식구 밥까지 제가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요. 빨래도 제가 했고 청소도 제가 했어요. 일하고 와서 시누이네까지 챙기느라 죽을 맛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형님, 밥 아직이야? 형님, 애들 좀 봐줘. 형님, 빨래 좀 해줘. 감사 인사는커녕 오히려 불평을 했어요. 형님,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 편이니까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크게 아프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간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평생 술을 드셔서 간경화가 온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병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다니시던 가게가 몇 년 전에 망했거든요. 저축도 별로 없었습니다. 큰 병원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 돈 있냐? 아버지 병원비 좀 보태라.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없어요. 나도 빚 갚기도 바빠요. 무슨 돈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아픈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시누이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돈 없어요. 오히려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생활비 좀 줘. 애들 먹일 게 없어.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 하셨어요. 남편한테도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은 제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국 저한테 오셨어요. 며느리야, 병원비 좀 보태줘라.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맨날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더니 맨날 밥도 따로 먹게 하더니 이제 와서 돈을 보태달라고요? 솔직히 안 보태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받은 서름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보탰습니다. 정말 쥐꼬리만큼 모아둔 돈이었는데 다 털어서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몇 달을 버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여기저기 빚을 지고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술값, 외상, 노름빚, 여기저기 꿔간 돈.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빚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의 빚까지 떠안게 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연락했어요. 아버지 빚 좀 같이 갚자. 내가 좀 도와줘라.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도 내 살기 바빠. 엄마 빚까지 못 져. 나한테 그럴 여유 없어. 그러더니 시누이가 친정을 떠났어요. 애들 데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더 있으면 본인한테 빚 갚으라고 할까봐 도망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토록 예뻐하던 딸이, 맨날 자랑하던 딸이 어려울 때 떠나버렸으니까요. 딸한테 전화를 하셔도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시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쟤한테 뭘 못해줬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맨날 시누이 자랑하더니, 맨날 시누이 편들더니 정작 어려울 때는 시누이가 도망갔잖아요. 아들 하면서 저를 구박하더니 본인 친딸이 엄마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남편 잃고 딸한테 버림받은 노인네가 불쌍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달리셨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도와줘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못했다. 제발 나 좀 도와줘라. 너밖에 없다. 평생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밥도 따로 먹게 하던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솔직히 도와주기 싫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구박을 생각하면 외면해도 됐어요. 아니, 외면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세 딸들이요. 아이들한테 할머니를 버리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엄마는 왜 할머니를 안 도와줬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게 맞는 말이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빚을 같이 갚아 나갔습니다. 공장 일을 더 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빚을 다 갚았어요. 정말 피눈물 나는 몇 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한테 구박은커녕 잘하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힘들지,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최고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일하고 들어오면 밥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밥을 해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먼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손주들도 챙기셨습니다. 예전에는 손녀들이라고 별로 관심도 없으셨는데 이제는 손녀들한테 잘하셨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됐다. 아들 하면서 딸 셋 키우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저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세 딸이 잘 자랐습니다. 정말 기특하게도 공부를 잘했어요. 큰딸은 공무원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어요. 둘째 딸은 은행원이 됐어요. 역시 좋은 직장이죠. 셋째 딸은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 해줬는데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 컸어요. 세 딸 모두 효녀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것도 받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받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봤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 딸 모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사이들도 다 착해요. 저한테 잘합니다. 장모님 하면서 챙겨줘요. 제가 평생 시댁에서 구박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이들한테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사이들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절대 간섭 안 합니다. 사이들이 좋아해요. 장모님이 최고라고 그래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세 딸이 모두 아들을 낳았어요. 큰딸이 아들 둘, 둘째 딸이 아들 하나, 셋째 딸이 아들 둘. 저한테 손자가 5이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 제가 못 낳아서 그렇게 구박받았던 아들을 제 딸들이 낳아준 거예요. 손자들이 저한테 할머니 하면서 따릅니다.
제가 손주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예뻐해 주니까요. 손주들이 오면 집안이 푹적푹적해요. 명절에 새 딸이 사이들이랑 손주들 데리고 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신우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서울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과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친정에 안 와요. 시어머니가 연락해도 안 받는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가끔 한숨 쉬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년이 나한테 왜 그러나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마지막에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됐다. 미안하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안 망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편히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례식에 시누이가 안 왔어요. 엄마 장례식에도 안 온 거예요. 나중에 전화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바빠서 못 갔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도 안 비친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렸습니다. 그동안 구박받은 며느리가 끝까지 모신 거예요. 지금 저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드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능하고 어머니 편만 들고 저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잘하려고 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가끔 옛날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때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나오라고 협박받으면서 밥도 따로 먹으면서 하녀처럼 살면서 그때 제가 어떻게 버텼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도 대단합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때 버텼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니까요. 세 딸이 최고의 효녀들이 됐고 손자 5이 할머니를 따르고 남편도 이제는 저한테 잘하니까요. 아들 없어도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보다 훨씬 나아요.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원하셨잖아요. 아들 못 낳는다고 이혼하라고 하고 죽을 때까지 나오라고 하고.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건 아들 못 낳은 며느리예요. 아들처럼 키운 친딸은 엄마를 버리고 갔고요. 세상 일이 참 그래요. 명절에 새 딸이 손주들 데리고 오면 집안이 푹적푹적합니다. 다 같이 밥 먹고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사위들이 저한테 장모님 하면서 인사하고 그 모습을 보면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젊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끝이 안 보였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끝이 왔어요. 행복이 왔어요.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키우느냐예요. 저는 딸 셋을 정성껏 키웠고 그 딸들이 저한테 최고의 효녀가 됐어요. 아들 없어도 행복합니다. 오히려 딸들이 저한테 더 잘해요. 아들만 고집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를 구박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며느리가 행복해야 집안이 행복해요. 며느리를 구박하면 결국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구박하셨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매달리셨잖아요. 친딸은 도망가고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